대규모 원금 손실과 함께 불안전 판매 논란이 벌어진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소비자와 은행 모두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일단 ELS가 뭔가요?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예. 우리말로 하면은 주가지수 연계증권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특정한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딱 잡고요. 그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와 연계돼 있는, 영어로 링크돼 있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는 홍콩에 있는 H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대표 기업 50개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수익률을 연동시켜서 판 상품인데 지수가 오르면 예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주고요. 그 대신 이제 오른다고 해서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리면 특정 기준 시점을 딱 잡아놓고 그거보다 내려가면은 사실상 원금 100%까지 하방이 뚫려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언뜻 예. 들어도요. 제가 그 네. 설명을 들으면 네.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어떤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우선은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이득이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위험이 뚫려 있는데 하방 위험에 대한 그 발생 빈도 실제적으로 벌어질 것 같은 리스크의 횟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위험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만약에 믿게 된다면 그 위험을 가볍게 보고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이번 홍콩 H지수는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때 H지수가 12,000대였습니다. 예. 지금은 5,000대 중반에서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토막 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방 위험을 경시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투자를 설명할 때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시듯이 이렇게 설명했으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 100%를 심사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만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예. 쉽게 설명한 거고요. 예. 그래서요.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 왜 내가 언뜻 들어도 손해 보는 장사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방은 없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상방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피해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투자 판매 권유의 멘트가 이거였어요. 설마 홍콩 주식이 반토막 납니까? 그거 홍콩이 국가부도 사태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멘트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방 위험을 경시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하방은 열려 있다는 설명은 했나요, 다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민감한데 예. 그 부분을 아예 못 들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부당 권유가 되겠죠. 그렇겠죠. 중요한 부분 오해하게 만들거나 뺀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사실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랬을 언급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하방이 뚫려 있고 완전히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 어떤 투자자들도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요. 예.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사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영원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건 구조상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네. 상담하러 가면 그래서 저는 언론에 있고 몇 가지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거는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때서야 그 위험에 대해서 더 솔직히 말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근데 이 경우에도 보면 그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이게 예. 어디까지 어떻게 적발이 가능합니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피해자들이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요. 사인이 돼 있거나 예. 녹음이 돼 있거나 또는 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지금 어떤 사태가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검사 결과랑 분쟁 조정 기준 예. 어떻습니까?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게 예. 이 사태가 나온 맥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은행이나 소비자나 다 이 위험을 간과하거나 또는 속임을 당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는데 계좌 수가 무려 40만 계좌입니다. 판매된 예. 게요. 그리고 올해만 돌아오는 잔액이 18조 가까이 되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통의 금융상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됐다라고 하면 투자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당신이 손해본 건 당신 책임입니다 하는 게 맞는데 방금 앵커님의 질문처럼 굉장히 많은 판매 과정에서의 미스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당국이나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당국이 먼저 현장 실사를 해본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2차례 걸쳐서 다 실사를 했는데 실제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그 명분을 가지고
각자 사적 구제로 가다 보면 그 부족한 증거니 억울한 사정을 놓고 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사회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금융기관의 책임이 맞습니다라고 하니 우린 개입합니다라고 해서 중지안을 낸 거죠.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낸 중지안을 보고 양측이 동의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여기 사비를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배상 기준안이 나온 거죠. 예, 어떻게 주나요? 이 배상 기준을 짧게 설명드리면요. 3단계입니다. 첫째는 은행이 잘못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신은 배상을 하시오라고 한 기본 배상 비율이 있는데 은행이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로 현재 당국이 냈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들어갔을 때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5.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가상 가감한 게 2단계. 3단계는 아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10% 정도를 고려한 이 3단계 배상안이 나왔는데 양측 다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제가 볼 때는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배상안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요. 방금 그 기본 배상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국이 이 기본 배상안을 잡을 때 설명 의무, 적합성, 부당 권유 이 세 가지 항목마다 은행 책임을 20%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위반한 경우면요. 합이 6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개를 합치면 40이 아니라 30으로 계산하고 어떤 거는 아예 중복 계산을 피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 책임이 50을 넘지 않는 기본선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불만이 있고요. 아까 그 가산 가감하는 비율에 있어서는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경험치라는 걸 들게요. 소비자가 이런 위험한 상품 당신은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좀 우리가 가혹하게 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는요. 손해의 마이너스 25%를 감합니다. 근데 은행은요. 예를 들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5%만 가산을 합니다. 즉 경험치라는 하나의 팩터를 놓고 은행에게는 5%를 불리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25%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최소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은행의 과실을 많이 인정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배상을 낸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좀 소비자들은 굉장히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 앞으로 향후 절차는요. 일단 당국이 지금 이 나온 배상안을 당장 수정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배상안을 가지고 대표 사례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이제 이 대표 사례와 이 원칙을 합하면 실제 배상액이 나오겠죠. 그런 사례 여러 개를 현장에 배분합니다. 그래서 대표 사례를 놓고 이제 대표 사례와 이제 약간의 대동소이한 것만 결정하면 실제 배상액이 나오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사례에 대한 적용까지 걸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거치는 한 두세 달이 걸리고요. 그게 이제 실제 사례로 적용돼서는 이제 배상까지 가려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양측 다 동의한 경우면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면 소송인가요? 동의 안 하면 소송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소비자들의 반응은 일단은 격화돼 있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민원, 집단적인 그 시위까지도 감행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은행도 사실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배상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지만 당국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배상에 나간다든지 소비자를 위한다고 이제 과도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 은행의 주주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준 거 아니냐라는 배임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긴다라는 지금 그런 새로운 논점까지 제기되는 마당이어서요. 양측 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배상안을 놓고 아직은 썩 만족하는 그런 표정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설계하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H지수가 과거의 역사 보면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경우 꽤 있었지 않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은행의 이 불안전 판매, 문제 있는 판매라고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방금 앵커님 질문처럼 과거 사례를 놓고 소비자에게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증권사는요. 과거 20년 베이스로 위험도를 계산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20년 범위에 어디가 들어오냐면 금융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H지수가 실제로 반토막이 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ELS 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을 쳤다고 하거든요. 낙인을 쳤다고,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을 친 사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요. 현장에서 확인된 거는요. 이 위험 구간을 10년으로 바꿔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실제로 이게 지난 10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 0건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럼 듣는 사람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말이 그렇지 이게 왜 손해 발생할 일은 없고 좀 높은 이자율을 주는 거야. 금융 이렇게 역사상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실증적으로 그런 자료를 내면서 같이 하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행에서 설계할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구심을 품고 있는 네. 거는 어느 정도 그 전문가들이 인지를 하면서 네. 그 위험성을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은요 예.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판 은행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데요. 예. 이 상품을 실제로 소비자들이 잘 이제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요걸 판 사람은 은행이고요. 요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돈 많이 물어줘야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해당했을 때 자기네들의 손실을 해지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다르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들이나 이 상품을 만든 발행자들은 다 그 금융위험들이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또 그쪽에서는 다 해지가 돼 있으면 자기들은 그렇죠. 어차피 수수료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이 그- 수수료 먹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팔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위험은 아무 상관없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은행이 왜 이렇게 열을 올렸냐면요. 이자 마진으로 매일 수익 본다라고 해서 좀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천문학적으로 이자 장사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체로 비이자 장사, 이자가 아닌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중에 이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예.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은행이 예. 전체 판매 상품 중에서 파생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상품에 대한 판매 비율을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효자다 보니까 슬그머니 그런 내부 통제 비율까지 올리고 예. 이걸 많이 팔수록 증권 그렇겠죠. 예.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많이 주는 이른바 KPI 지수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걸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직원들끼리 경쟁시키고 그래서 옆에 같이 팔고 있는 동료는 이거 잘 팔아가지고 연말에 성과급 뭐 몇 천만 원씩 1억 버는데 나는 섬세하게 판다고 해서 덜 팔면 그렇죠. 또 앉은 자리에 손해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이 감소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거나 많이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면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은행은 영원히 이런 유혹에 시달릴 것 예. 같은데요. 뭐냐면 자기들 손해보는 건 해지를 통해서 늘 없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이번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나마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배상안을 내기는 냈습니다만 그나마라도 이게 만약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측 다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게 피해자가 불만인 건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만 은행도 저희도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참 감독원 입장이 묘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근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원래 이런 불안전 판매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배상안 말고요. 그 자체로 은행 제재입니다. 제재로 당연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제재금 과징금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너희가 이 배상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한다면 원래 올라가서 받아야 될 제재 금액에서 이걸 감해주겠다라는 당근을 내죠. 예. 결국에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정말 페널티를 확실히 받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래야지 일벌 이건 백계가 예. 되거든요. 그게 리스크가 커야지. 은행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커야지 다음부터 소비자에게 설명할 때 그리고 시스템도 명확하게 이번에 제정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은행은 현재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어떤 페널티의 경중을 본다면 은행이 받는 페널티보다 피해자가 입은 페널티가 아직은 훨씬 더 큰 상황이라서 이걸로 과연 업계의 이런 어떤 불안전 판매의 관행을 시스템과 관행이 정말로 이번에 바뀔 것인가 아직은 저는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뀔 것인가 의문이 되는 걸 넘어서 이런 미봉책으로 넘어가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은행으로서는 제가 은행을 해도 예. 이건 언제든 끊임없이 유혹을 당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은행 경영 수준이 확 좋아지는데 그렇죠. 뭐 손해볼 일은 없고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위험은 축소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 DLF 사태라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태하고 구조는 똑같거든요. 상품의 이름이 좀 다르지만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사실은 업계에 그러면 그때도 배상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소송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러면 재정립이 됐냐 말이에요. 안 됐습니다. 서구 유럽처럼 예를 들어서 아예 이런 상품은 공모로 못 팔게 해버린다든지 또는 창고를 아예 별도로 나눈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은행에 예금 가러 간 사람한테 이런 파생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팔게 만든다든지 그때 제도 개선이 안 됐는데 그게 쌓이니까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이런 후폭풍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이 정확하게 정부가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아픈 살을
도려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가니까 과연 시스템이 개선될까 좀 고민이고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감독은 자기 책임입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되도록 뭐 했느냐라는 자기 책임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에서는 애저녁에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 팔 때서부터 그렇겠죠. 예. 보면 나오는 보면 거니까 나오는 건데 위험은. 예. 홍콩 지수가 많이 깨지고 많이 깨지고 8천 내려갈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 내려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만 예. 그 이유가 살아있는 한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이미 내년 내후년에 돌아오는 낙인이 위험이 된다는 예. 걸 이미 업계에서 경고했는데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총선 앞두고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냈거든요. 예. 심지어는 작년만 올 초까지도 이게 물건이 계속 팔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일본 지수 관련 ELS 팔리고 뭐 난리 예. 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감독 당국도 본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데 정말 대국민 사고를 똑바로 했는지 시장을 정말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는지도 정말 좀 한 번쯤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예, 금융권은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런 지금도 팔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근데 네. 이 피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액수로는. 뭐 이제 피해 총액이라고 네. 하면은 지금 상반기로만 상반기에 돌아오는 만기가 한 10조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지수가 확정이 되고 만기 확정돼야 소신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상반기 10조로 보고 10조에서 최대 7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10조 만기에 7조 정도.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갑자기 주식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까. 근데 최소 4조에서 7조 사이를 현재 피해로 보고요. 계좌 수가 40만 개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이 몇 조죠. 예. 말이 몇 조죠. 그거를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개인 피해로 나누고 그 사연을 들어보면 엄청난 사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그런데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정말 각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예. 계좌 수가 40만 개란 거는 39만 6천 개입니다. 정확하게. 3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한 120만 명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엔 3천만 원 날렸어, 5천만 원 날렸어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냥 예.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그리고 처음 투자하신 분이 제가 지금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6에서 8%. 그분들은 예금하러 갔다가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20%가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건 정말 요번에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싶습니다. 네. 예,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원적인.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